이 목도리 어디서 난 거야? 40년 전 내가 버린 딸의 목도리였습니다. 겨울 새벽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뒤편. 두 명의 어린 소녀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12살. 그 아이들이 나눠 쓰고 있던 건 목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70대 재벌 여회장이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인숙,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여자. 그날 아침 바람에 날아온 낡은 목도리 하나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보풀 일고 색바랜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 목도리. 하지만 인숙은 이상하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아이가 그녀의 차 앞에 뛰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죽은 엄마 거예요. 40년 전 아이를 버린 비밀과 하나의 목도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십니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야, 너 그것도 빼입었어? 언니가 어제 하루 종일 썼잖아. 오늘은 내 차례야.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뒤편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자매. 둘 다 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옷은 너무 작아서 손목이 다 드러났고 운동화 밑창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건 낡은 목도리 하나.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누가 봐도 10년은 넘어 보이는 그 목도리를 두고 언니와 동생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오늘 체육 있잖아. 밖에서 뛰어야 한다고. 나도 알아. 근데 언니, 나도 오늘 아침 일찍 폐지 줍는다고 했잖아. 추운데 어떻게 목도리 없이 나가? 결국 동생이 한숨을 쉬며 목도리를 언니에게 넘겼습니다. 알았어. 대신 점심때 꼭 가져와. 약속? 응. 고마워. 두 아이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단지 펜트하우스에서는 70대 여성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인숙,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대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현재 그룹 이사회 의장.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갖춰 입고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산책 나가십니까? 당연하지. 몸이 자본인데. 경호원이 뒤따라오려 하자 인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파트 아닌데 무슨 경호가 필요해. 혼자 다녀올게. 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남자들 틈에서 이사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인숙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저 멀리 손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아이. 요즘도 폐지 줍는 애들이 있나?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언니의 목에 둘러져 있던 목도리가 훌훌 날아갔습니다. 아! 아이가 손을 뻗었지만 목도리는 이미 바람을 타고 멀리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도리는 정확히 인숙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인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낡았네. 보풀이 온통 일어있고 원래 색깔이 뭐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발에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뭡니까? 단지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아, 바람에 날아온 것 같은데. 쓰레기인 것 같아. 아, 제가 버려드릴까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숙도 자연스럽게 목도리를 건네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지? 이상했습니다. 목도리를 만지는 순간 손끝에서 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이 촉감을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은. 회장님? 아니,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예. 하지만 그건 괜찮다니까. 인숙은 목도리를 명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숙은 회사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아파트 입구에 세웠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 뭐야, 저애. 기사가 소리쳤지만 인숙은 이미 차 밖의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쌍둥이 중 동생이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며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요. 인숙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뭐야, 너 왜 이래?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아주머니, 그거요. 아이는 울먹이며 인숙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아주머니가 주운 거요. 목도리. 그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인숙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엄마 거예요. 뭐? 인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언니가 얼마나 슬퍼할지. 인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 속 목도리를 천천히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아이는 목도리를 받자마자 얼굴에 비볐습니다. 엄마 냄새. 그 모습에 인숙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 인숙이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지수요, 김지수? 언니는? 김지예요. 쌍둥이예요. 부모님은? 그 질문에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안 계셨대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아? 혼자요. 저희 둘이.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 엄마 없이 둘이서 목도리 하나를 나눠 쓰는. 집으로 돌아온 인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숙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인숙이 25이던 시절. 그때 찍은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 젊은 인숙이 작은 방에서 뭔가를 뜨개질하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인숙의 무릎 위에는 실뭉치와 뜨개 바늘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단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단추들.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숙은 다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손수레를 끌고 재활용 수거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박스 많아. 그래. 빨리 챙기자. 학교 가야 돼. 두 아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언니가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어디 보자. 고물상 주인이 무게를 재더니 지폐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5,000원. 예. 어제보다 적은데요?
요즘 고집값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숙도 따라 들어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언니, 우유 사자. 응, 근데 하나만 사. 왜? 돈 있잖아. 내일 아침 거 남겨둬야지. 그리고 전기세도 내야 해. 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우유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아이들이 편의점을 나서자 인숙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알아봐 줄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대치동 쪽에 사는 김지혜, 김지수라는 쌍둥이 자매. 12살쯤 됐을 거야. 이 애들 완전한 신상 파악을 해줘. 출생 기록, 가족 관계, 엄마의 이력까지 전부.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그리고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비밀스럽게 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3일 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좀 복잡합니다. 인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김지혜, 김지수, 출생 2012년 정확한 날짜 미상, 출생신고 미비, 모 김민정 1985년생 2023년 사망, 부 미상, 현 거주지 대치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 3개월 연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모의 출생 기록 1985년 2월 고아원 입소, 입소 사유 6위, 입양 1985년 3월, 입양 당시 소지품 손뜨개 목도리, 흰색 단추 부착.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흰색 단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흰색 단추, 1985년 2월, 고아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아이들이... 나가봐. 하지만, 나가라니까? 인숙의 목소리에 비서가 놀라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인숙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김민정의 사망 진단서 사본, 사망 원인 간암 말기, 사망 장소 자택, 병원 치료 거부, 유족 딸 2명, 김지혜, 김지수. 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내 딸이었구나. 40년 만에 깨달은 진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혼자 자라서 또 쌍둥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죽었다는 것. 그날 밤 인숙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40년 전 기억만으론 부족해. 재벌가 상속 문제도 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인숙은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정이라는 사람. DNA 검사 준비해. 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아니면 유품에서라도 찾아. 그리고 그 아이들 DNA도 필요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 정확하게 해. 일주일 후 인숙은 다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두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 목도리 주신 아주머니. 응. 너희 밥 먹었어? 네, 급식 먹었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겹살집. 고기가 나오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야기 좀 들려줄래? 아이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요? 응. 어떤 분이셨어?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말해줄래? 엄마는요. 항상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혼자 낳아서요. 아빠 없이. 그래도 행복했어? 네.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도 버려진 아이였는데 우리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에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도리, 다시 한번 보여줄래? 이거요? 언니가 목도리를 벗어 건넸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흰색 단추 하나. 역시 내가 40년 전에 단 단추야. 2주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인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99.9% 일치입니다. 김민정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고 김지의 김지수 자매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인숙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내가 내 딸이었구나. 그날 밤 인숙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녀가 처음으로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그리고 너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지. 한 잔, 두 잔. 술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뭐 했어? 재벌 부인 노릇하면서 편하게 살았어. 너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 애를 키우고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죽었는데. 인숙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는 반지하로 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왜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 아, 네. 근데 좀 지저분해요. 안으로 들어가자 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라면 몇 개뿐. 여기서 너희 둘이 살아? 네.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지수야. 네. 너희 나랑 같이 살래?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너희 할머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라고요?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DNA 친자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1 서인숙, 피검사자 2 김민정, 고인. 친자관계 확인됨 99.9%. 피검사자 1 서인숙, 피검사자 2 김지혜, 김지수. 혈연관계, 조성관계 확인됨 99.9%.
아이들은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너희 엄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손녀들이고. 하지만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맞아. 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버렸어. 40년 전에.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버렸다고요? 응. 왜요? 나는 재벌가에 시집 가고 싶었어. 근데 그 집에서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혜야. 엄마는 평생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18살에 고아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릴 낳고 또 혼자 키웠어요. 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플 때도 병원 안 갔어요. 우리한테 밥 먹이느라.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 둘만 지켜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하면 뭐해요?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지혜야, 제발. 우리 할머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살았어요. 언니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수야. 하지만 언니, 가자고. 잠깐. 인숙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내 이야기 들어줘. 듣기 싫어요. 제발.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생을 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나는 25이었어. 공장에서 일했고 남자친구가 생겼지. 그 사람이 너희 외할아버지야.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도망갔어. 나는 여인숙에서 쌍둥이를 낳았어. 혼자.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쌍둥이요? 응. 너희 엄마랑. 또 한 명. 2명이요? 너희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었어. 일도 해야 했고. 그때 재벌가에서 결혼 제안이 들어왔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특히 쌍둥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버렸어. 고아원 문 앞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재벌이 되려고 엄마를 버린 거예요? 나도 살아야 했어. 엄마도 살아야 했어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이. 알아.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죽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는 죽기 전날 밤에 우리한테 말했어요. 동생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건 우리 낳은 날이래요. 아무도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대요. 우리를 부자로 못 키워서. 그 말에 인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사진첩을 펴자 4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인숙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기 목에는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흰색 단추가 달린. 이게 너희 엄마야. 갓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작았어요? 응, 정말 작았어. 그리고 다음 사진. 두 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 한 명은 흰색 단추 목도리를, 한 명은 검은색 단추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쌍둥이? 응. 왼쪽이 너희 엄마고 오른쪽이 너희 이모야. 이모는 어디 있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주일 만에 입양됐다고 하더라. 찾아보셨어요? 못 찾았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왜요? 무서웠어. 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도망쳤어. 평생? 언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연히. 너희를 만났어. 그 목도리를 보기 전까진 몰랐어. 편하게 사시다가 우연히 우리 만나니까 양심이 찔린 거예요? 지혜야, 우리한테 돈 주고 싶으세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 뭐라고요? 내가 너희 엄마한테 못 해준 것들을 너희한테라도 해주고 싶어. 너무 늦었어요.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해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에 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혼자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부해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40년 동안 책임 안 지다가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하면 받아줄 거라고. 인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매일 아이들을 찾아갔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아주머니, 그만 오세요. 지혜야, 우리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뒤에서 도왔습니다. 월세는 1년치를 미리 냈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냈습니다. 냉장고에 몰래 식료품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멀찌감치 서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회사 일을 거의 손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진이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주주총회도 빠지시고 계약서에도 사인을 안 하시고. 미안해. 회장님,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아. 그럼 왜?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야. 어느 날 저녁, 인숙은 또 아이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언니가 동생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미안해, 지수야. 조금만 참아. 내일 폐지 팔면 밥 살 수 있어. 알았어. 인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리자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인숙을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왜요? 부탁이야. 딱 10분만. 언니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인숙은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괜찮아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 배고프잖아. 우리 괜찮다니까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인숙은 도시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제발. 결국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수야. 네. 나는
너희 엄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죄를 갚을 방법도 없어. 너희 엄마는 이미 떠났으니까. 하지만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만큼은 엄마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2살짜리가 폐지 주어서 밥 사 먹는 게 괜찮은 거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괜찮은 거야? 겨울에 목도리 하나 나눠 쓰는 게 괜찮은 거야?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 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미워하는 거 당연해. 하지만 제발 도움만은 받아줘. 나한테 할머니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아주머니라고 해도 돼. 대신 밥은 먹고 다녀. 따뜻한 옷도 입고. 그리고 엄마처럼 혼자 아파서 죽는 일은 없게 해줘. 그 말에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인숙의 도움은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자. 저 치킨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인숙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무슨 칭찬?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은 특별한 거 먹으러 가자. 인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인숙은 아이들을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옷 사주려고. 괜찮아요. 우리 옷 있어요. 겨울 외투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신발도. 인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외투를 입혔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아니, 아주머니가 사주는 거야. 하지만, 받아. 너희 엄마가 사주지 못한 거니까. 대신이라도 받아줘.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응? 우리,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수야, 언니도 괜찮대요. 할머니가 진짜 우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언니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버린 건 아직도 화나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은 우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인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2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인숙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결심했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회장직에서 물러날 거야. 네. 갑자기 왜요?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회사는 부회장한테 맡겨. 그리고 내 재산 대부분은 재단 만들어서 기부할 거야. 회장님,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 너희 엄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비서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주야, 너는 어디 있니? 잘 살고 있니? 3개월 후, 인숙은 사설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1985년에 고아원에서 입양된 여자아이를 찾아주세요. 이름은요? 서민주. 검은색 단추가 달린 목도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좀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사무소.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이라고요?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서류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눈매가 인숙을 닮았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이요? 네. 그리고 탐정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분도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네. 10살입니다. 세상에. 그날 밤 인숙은 지혜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내 할머니, 너희 이모 찾았어.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부산에 살고 있대. 그리고 이모도 쌍둥이 딸이 있대. 우리 사촌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와, 언제 만나요? 이번 주말에 갈 거야. 같이 갈래? 당연하죠. 토요일, 인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 닮았을까?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민주야, 날 용서해 줄까? 오후 2시, 부산의 한 아파트 앞.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성, 40대 중반, 인숙을 닮은 눈매, 그리고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 검은색 단추가 달린.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목도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도리. 아, 이거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혹시? 인숙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기, 혹시 당신 아니에요? 여성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예요. 어떻게 이 사진이, 나야.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를 낳은 사람. 거실, 인숙, 민주, 그리고 지혜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버린 거예요? 미안하다. 왜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민정이는,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미안해. 언니, 내 언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민주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너희 조카들이야. 언니, 딸들, 응. 민주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내 언니 딸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이모. 민주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만나지도 못하고. 해가 질 무렵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전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언니가 남긴 아이들이잖아요.
민주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와봐. 문이 열리며 2명의 어린 소녀가 나왔습니다. 너희 언니들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4명의 쌍둥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성그룹 서인숙 전 회장, 전 재산사회 환원, 민정재단 설립, 한부모 가정 지원에 5천억 출연, 4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하기로, 겨울, 서울의 한 공원, 인숙과 6명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민주, 그리고 4명의 쌍둥이들. 할머니, 추워요. 그래, 그럼 이거 둘러. 인숙은 새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할게요. 지혜가 낡은 목도리를 꺼내 지수와 나눠 썼습니다. 흰색 단추가 달린 그 목도리를, 민주의 딸들도 검은색 단추가 달린 목도리를 나눠 썼습니다. 할머니, 이게 더 따뜻해요. 왜?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응, 언니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자기 딸들이 행복하니까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못 지켜준 내 아이들.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눈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늦게 알아본다.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40년이 걸렸지만 인숙은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